급부와 반대급부의 애정관계, 전략적 사랑. 사랑,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며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흔히 비이성적이고 낭만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랑마저도 전략적인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행위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교환으로 설명합니다. 사랑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노력, 감정 등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의 애정, 관심, 지지 등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은 일종의 감정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투자와는 다릅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수익률이 없으며 투자한 만큼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감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랑을 찾는 방식도 점점 더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만남, 소개팅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주선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탐색하여 성공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랑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찾고자 합니다. 인터넷 만남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접근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여전히 운명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연한 만남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불꽃이 튀어야 낭만적인 사랑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사랑은 운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터넷 만남은 전략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익명성을 통해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사전 정보 탐색을 통해 관계의 성공률을 높이는 등 전략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만남 역시 낭만적인 사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한 소통은 미묘한 뉘앙스와 감정 표현을 통해 낭만을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배타적인 관계 형성은 현실 세계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인터넷 만남은 전략적인 측면과 낭만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측면과 낭만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문화자산과 성공 기회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기질이 근본적으로 전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전략적인 선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낭만적인 측면은 사랑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사랑에도 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가치관의 일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사랑의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실리적인 계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여전히 낭만적인 감정과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선택할 때는 실리적인 측면과 낭만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이나 합리적인 선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입니다. 사랑에는 우연과 운명, 전략과 낭만, 감정과 실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점점 더 전략적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만적인 측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균형을 이루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감정이며 전략적인 접근과 낭만적인 감정의 조화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낭만과 착각.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나는 설악산의 봉정함에서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산행길의 운명적인 사랑과 조우한다.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치명적인 사랑을 만난다. 서울역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호수 같은 눈빛의 그녀를 만난다. 경주에서 근무 중에 첫눈에 반한 사랑을 만난다. 우연히 들어간 회사에서 천생연분을 만난다. 영어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필생의 사랑을 만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로 만났다는 낭만적 운명론에 젖어 단박에 사랑에 빠진다. 그때 마주쳤던 또 다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야. 아마 그 감정은 누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녀가 사실은 걸어갈 때마다 치마 사이로 1분에 수만 개씩 각질을 쏟아내는 생물체라고 말한다고 해서, 혹은 그녀를 보고 똥이 가득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시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옛날 기독교 신도들이 아름다운 여성을 바라볼 때 음탕한 생각이 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그녀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기까지의 매우 행복한 시간이다.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사랑은 서로의 오해에서 싹트고, 심각한 사랑은 우연을 운명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마침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이다. 사랑에 실패한 개츠비를 위대한 개츠비로 만드는 열정의 바이러스다. 영화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나에 대한 감정이 마이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서로를 이상화하고 서로의 말과 행동에서 이면의 의미를 찾고 정신과 육체를 결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해달라고 말한 적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이 날 슬프게 해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점을 지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모두가 안 어울린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 모두가 제발 그만두라고 해도, 상대방조차 제발 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베르테르가 로테를 생각하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본다네. 그러나 이런 존재론적 사랑은 자연의 선택에서 도태되기 마련이고, 모든 사랑은 소유의 종말을 맞기 마련이다. 남들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위대한 사랑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2차원적으로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실현했으면 죽어라고 외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즉 젊은 남자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다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그토록 열광할 리가 있겠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측도 대부분 남자들이다. 현실 속의 사랑은 전혀 아름답지 않으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그렇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관계를 남들의 눈을 통해, 또는 적어도 그녀가 남들의 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바라본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맞지 않는다면, 그의 장래성이나 겉모습이 남들이 감탄할 만한 것이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곤 한다. 요즘에는 비록 여성들도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권력과 돈이 많을수록 더 매력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지위가 높거나 돈 많은 노인을 택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파트너의 수입과 출신 성분, 야망과 출세욕을 더 살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떤 남자들은 양아치 꽃미남 타입이어서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려 애쓰면서 누구에게도 투자하려 하지 않는 반면, 어떤 남자들은 삼돌이 타입이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한 여자와 그 자식들에게 쏟아붓는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존재지향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지향의 인간이다. 존재지향의 사람들은 단지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움, 기쁨,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꽃을 따서 내 방에 갖다 놓는 것처럼 내 것이라야 한다.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늘 소유와 지배의 욕망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단편소설 꽃게의 무덤에서 동인문학상 여류작가 권지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애초에 사랑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새 사랑이 싹을 틔우더니 점점 자라나 그에게 생채기를 냈다. 그녀의 육체를 모조리 장악하고 소유하더라도 바람 같은 한중 그녀의 영혼이 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를 위해 옷을 사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걸 먹게 하고 아낌없이 마음을 주어도 늘 무언가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허전해졌다. 사랑이 싹트자마자 그렇게 늘 무언가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곧 우리를 흔들어댄다. 마침내 사랑이란 깊어질수록 쓸쓸하고 다가갈수록 허전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의 저명한 플라톤 해석가였던 피치노는 그의 플라톤의 향연주석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은 먼저 가혹한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자는 그 누구든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사랑은 그 출발부터 커다란 불행이여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여성 입장에서 안전장치 구실을 하는 결혼의 심각성은 바로 그것이다. 두 사람 간의 공감대가 쌓여갈수록 부부관계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부관계를 끝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사람의 행복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살고 있는가? 동반자에게 당신의 존재가 열정을 가지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부부관계가 왜 필요할까? 열정의 열매가 썩으면서 관계의 씨앗이 배출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끔찍한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언행을 통해서 은근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아, 누가 내게 말해줄 것인가? 모욕을 무릅쓰고 내가 사랑했던, 그러나 내 믿음을 배신한 그 괴물이 어디 있는지. 설령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배신자를 찾아내서 끔찍한 사륙을 저지르리. 그의 심장을 도려내리. 모차르트, 돈 지오바니. 만일 우리가 일부다처제로 진화해온 존재이고 오쟁이를 진 남편을 두는 것이 여성의 성전략이라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보부아르는 결혼에 있는 불행의 씨앗은 부부가 서로의 장점보다 서로의 약점으로 결합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상대에게 부탁만 한다. 고 지적했다. 결혼은 때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에서 잭 스페로우가 윌터너를 죽이려는 데비 존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냥 엘리자벳과 결혼하게 내버려두죠. 결혼이 죽음보다 더한 처벌 아닙니까? 결혼은 다른 형태의 불특정 관계에 비해 훨씬 더 상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시킨다. 이는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항상 상호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부터 시작되어 결혼의 일상생활까지 번져나간다. 특히 작가 알랭드 보통의 말대로 심장에게 끝없는 사랑을 강요하는 온갖 시도 중에서 가장 인정사정 없는 시도인 결혼이야말로 오해의 마라톤에 취약하기 그지없다. 결혼은 평생 동안 사랑할 것이라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계약으로 성사된다. 그리고 실제로 일생 동안 타인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랑의 비개연성이 순식간에 병리학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명목상으로 일부일처제인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키우는 비율은 어느 문명권에서나 대략 10% 이상이다. 현대 여성은 수컷의 자원과 헌신을 우선시하고 짝보험의 외도 전략을 택했던 조상할머니의 후예다.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증거는 남자가 지닌 고환의 상대적 크기다. 여자가 그만큼 문란하지 않았다면 남자는 그만한 크기의 고환을 갖지도 사정할 때마다 그만한 수의 정자를 방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밖에도 진화론적인 증거는 많다. 사실 외도로부터 많은 부부들을 지켜주는 것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짝으로서 낮은 매력도 무능력과 유혹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일 것이다. 또 무엇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에게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어 외도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일 것이다. 남자 역시 역사를 통틀어 적어도 권력을 지닌 남자는 결혼은 일부일처제로 하더라도 짝짓기는 늘 일부다처제로 했다. 현대사회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형적인 예이지만 과거 모로코의 마지막 셰리프인 물레이 이스마엘 황제는 적어도 700명의 아들과 342명의 딸을 두었다. 진화심리학의 저자 앨런 밀러에 따르면 대다수 여자는 일부다처제를 통해 이득을 보는 반면 대다수 남자는 반대로 일부일처제에서 이득을 본다. 여기서 예외는 극도로 매력적인 남자와 매력적인 여자이다. 그렇다. 낭만적인 사랑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17세기까지도 자유연애의 개념은 아직 허구에 불과했다. 부모와 가족이 배우자를 선택하였고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격한 규정에 따른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결혼과 사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 함께하는 생활은 번식을 위한 것이었고 남성의 성적 욕망은 정부가 채워주었다. 사랑과 성을 결합한 현재의 일부일처제는 근세 서구 사회의 산물이다. 물론 현재도 자유결혼은 환상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기껏해야 사회적 지위나 지적 수준, 나아가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파트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